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중국과 네. 미국의 협상 이제 이번 달 말에 네. 30일인가 아마 한다는 거 다음 주죠. 네. 그렇죠. 30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갈지 또 한중 정상회담도 할 거 아닙니까? 네. 예. 시진핑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뭘 가장 중요하게들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우리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30일이죠. 이번 달 30일이면 다음 주 언제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쯤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네. 목요일에 만날 것 같은데 그때 만난다는 거는 그 전에 그래도 원래 이제 일반적인 정상회담 뭐 이런 거 하면 다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만나 도장 땅땅 찍고 네. 끝이잖아요. 근데 이번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0 며칠이더라. 그 말레이시아인가 어디에서 네. 그 고위급 회담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아직 30일에 뭘 얘기하는지가 아직 결론 안 났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뭐 온다는 것이 협상 타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정치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온다 안 온다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왜 왔다 갔다 했냐 네. 와서 얻을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오면 어떻게 되냐 시진핑이 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스포트라이트 거기 받을 거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 뭐 거의 관종 수준이에요. 자기가 카메라 받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작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히토류하고 기술 규제를 서로 풀 수 있냐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풀 생각이 없고 네. 또 미국은 그 기술 규제를 풀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네. 이번 아마 회담은 뭐 서로 90일 위에 하자. 그 정도. 히토류 제재 위에 뭐 기술 제재 중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카드를 하나 던졌어요. 소프트웨어를 다 규제하겠다. 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뭐 유예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뭐 긴장을 약간 늦춘다는 심리적 안도감을 뭐 투자가나 세계에 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지 뭐 시원하게 털 수 있는 사안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이번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냥 연장 뭐 몇십 일 더 하자 뭐 이 정도 해놓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 정도 막는 수준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그게 누가 급하냐는 문제인데 지금 미국이 급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그래 네. 보여요, 진짜. 그래서 네. 그 내공이 깊어지거나 패를 가지면 목소리가 낮아져요. 중국은 이거 미국이 뭐라고 한들 해간 중국이- 반응이 없어. 네, 맞아요. 하게 그냥 가는 것 근데 같고. 중국은 반응이 없는데 미국은 목소리가 계속 높아집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네. 그러면 이제 누가 조금 더 급해졌냐는 건데 히토류라는 것의 문제가 지금 미국의 국방하고 문제가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 무기의 77%가 히토류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 최근에 벌어진 이슈가 이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그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라고 우리 같으면은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네. 그거 전 세계 시장의 한 30%를 먹는 회사를 이제 뭐 5년 전인가에 중국한테 팔았어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걸 거의 국유화하다시피 했어. 중국이요? 그렇죠. 아니요.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그래서 그게 1950년, 40년대 2차 대전 때 쓰던 근데 처방해놨던 법안을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우리 같으면은 뭐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은 이것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네. 이 법을 발동해서 이제 중국 사장 쫓아내버리고 이제 다시 재국유화를 사실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게 반도체와 영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가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넘어가게 하면 안 된다. 네. 이거를 이제 믿고서 이걸 했는데 중국이 뭘 했냐면 히토리 공급 안 하겠다 네덜란드에. 네덜란드 어떤 회사가 있죠? ASML. 그렇습니다. ASML도 EUV 장비 많은 히토리가 들어가요. 그렇겠죠.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끊어버리겠다고. 그래서 네덜란드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누구도 뭐 건드릴 수 없는 슈퍼리라고 하는 ASML이 중국의 히토류에 이게 이제 무릎 꿇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지금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EUV가 안 되면 전 세계 첨단 반도체는 만들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못 풀면은 답이 없는 것이 국방에 미사일을 못 만들고 뭐 로봇 무슨 뭐 서버 반도체 여기에 다 지금 영향을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차 회담 이후에 그 회담을 3번 했지만 조건은 똑같아요. 항상 30%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네. 거기에 중국은 히토류를 뭐 60일 연장해줄게, 90일 연장해줄게 네. 이걸로 그냥 온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이게 중국한테 물렸다. 독사에 물린 거죠. 아 독사한테 물려버렸다. 히토리한테 물려버렸다. 그 치료하기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오는 거죠. 그 전에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우리는 뭐 통제할 것처럼 하다가 이번 달이었었나요? 그 65호인가? 그 이제 강력한 수출 통제를 내놓은 거는 이전과 지금은 뭐가 다른 거예요? 트럼프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반도체를 100% 봉쇄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카드 하나 보여줄게 한 것이 히토류를 100% 통제해버리겠다. 100% 통제할 그렇죠. 게가 완전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제 들어갔고. 네. 그래서 거의 미국의 그 히토류의 재고가 거의 스탁아웃되는 상태가 온 거죠. 그래요.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 하여튼 미국이 더 마음이 좀 급해진 상황이고 막 여기저기 승질을 부렸다가 또 뭐 풀어주려고 했다가 하는데 중국은 가만히 있는 그냥 별로 답도 안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에이펙에서 크게 기대할 건 없고 그냥 연장 정도 하면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이제 미국 트럼프 말이 뭐 지금도 좀 많이 신뢰는 없습니다만 그냥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타코를 확실히 증명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게 세게 나왔는데 결과가 없을 가능성은 없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조금 더 크게 보면 이게 넘버원하고 온리원하고 싸웠을 때 누가 이길 거냐는 것의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부 다 1등이에요. 네. 근데 중국은 딱 한 개가 1등이야. 히토류. 네. 뭐 반도체 뭐 이게 무슨 서버 뭐 AI 다 1등인데 문제는 화살 하나 가진 놈하고 화살 10개 가진 놈하고 싸웠을 때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대체 불가. 네. 이제 유일한 것하고 이게 최고인 것하고 싸우면서 지금 유일한 게 먹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이 어설프게 이제 공급망 전쟁을 벌려놓고 이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건드리면 커지게 돼 있어요. 네. 부동산도 건드리면 난리 나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그 온리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없이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넘버원과 온리원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히토리는 뭐 넘버 2도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토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우리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건 중위토예요. 중위토의 생산은 거의 뭐 90에서 99%를 중국이 생산합니다. 네, 딴 데가 없어. 그래서 아마도 이 상황은 그렇다고 뭐 히토리를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한다고 해서 뭐 1, 2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닐 거고. 그래서 상당 기간은 하여튼 미국이 중국에는 이제 별로 이렇게 힘쓸 게 없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는 혹시 에이펙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는 중국이랑 뭐 할 게 뭐 있어요? 뭐. 우리는 똑같이 걸려 있어. 우리도 히토리 제재하면 우리도 반도체 뭐 이거 공장 어려워지죠. 근데 우리한테 그럴 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네. 그 닭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런 말 있죠.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네. 중국이 미국을 길들이려고 그럴 때 이거 너무 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충격도 받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재 한 40%를 중국에서 가져오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잘 팔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배터리의 소재 한 80%, 또 흑연 같은 거 응급제는 거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가져와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는 거죠. 뭐 요즘 우리 애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연필을 많이 쓴다. 네. 그래서 우리 흑연 수출을 반으로만 줄여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배터리 만드는 게 절반을 줄여야 되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게 바로 이제 요소수 전략이죠. 예전에 우리 그거 한번 당했잖아요. 그렇죠. 요소수 갑자기 중단됐었죠. 네. 그래서 보리밭에 비료 줘야 되는데 비료 모자라니까 한국으로 수출하는 요소수 줄여라.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물류가 다 스톱될 뻔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중국을 잘 다뤄야 되는 이유가 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는 중국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중동이라고 불러라. 중국을 중동이요? 중동.
우리 석유가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 반도체하고 전기차가 뭐 배터리가 우리 주 수출 품목인데 그것의 로머트리얼이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 라인 세워야 되는 불상사가 있어요. 그 에이펙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나라와 중국 혹은 뭐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는 요 정도는 이제 보고 지금 중국 자체가 이제 중요한 행사들을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사중전회가 뭐 사중전회라고도 네. 하는데 뭐뭐뭐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공산당원이 몇 명이냐면요.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네? 공산당원이요. 당원이 10만 명, 1억 한 2천만? 1억 명입니다. 1억 명. 근데 이제 1억 명이 당대회를 5년에 한 번에 하는데 그걸 네. 다 못하니까 그 중에서 205명의 중앙위원회라는 걸 뽑아서 이 사람들이 5년 사이에 7번 회의를 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네 번째 회의가 23일 날 끝났어요. 네. 근데 통상은 그 네 번째 회의는 뭐를 하냐면 당의 무슨 뭐 통치 구조, 이제 당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다섯 번째 회의 때 보면 중국은 아직도 5개년 계획을 하거든요. 5개년 계획을 다섯 번째 회의 해야 되는데 이번에 네 번째 회의로 땡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주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이 뭘 할 건가를 23일 날 이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 관심이 없어서 보지도 않는데 이제 거기서 또 우리는 또 관심 가는 게 시진핑 후계자를 누가 정하냐 네. 그 얘기를 떠드는데 그 회의는 경제를 결정하는 것이지 후계자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에요. 네. 사중전회가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이 뭘 할 거냐 요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14차 5개년 계획도 성장률 몇 프로 하겠다는 걸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이번에도 아마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아주 추상적인 단어로 신질 생산력, 뭐 이제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뭐 현대 산업 체계를 뭐 발전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 2030년까지는 아니고 2035년까지 목표는 얘기를 했어. 네. 2020년 1인당 소득의 2배를 2035년에 도달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왜 그랬냐 그러면 그 사이에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서 중국이 이제 정보를 많이 주면 줄수록 미국한테 그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최근 한 4년 동안은 발표를 두리뭉실하게 해요. 경제 성장 목표도 뭐 5에서 5.5, 뭐 5.5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목표가 없냐 이건 전혀 아니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숨겨놓은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관심사는 중국이 저게 성장률 떨어져서 망하냐 망하냐인데 그렇게 추론을 해보면은 이제 2024년까지 성장한 것하고 빼고 나서 이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대략 중국이 한 4.7%를 성장을 해야 네. 2035년의 GDP가 2020년 GDP의 2배가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평균이 4.7이 나와야 되면 앞에는 숫자가 좀 높아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5년 동안도 중국은 한 5% 정도, 요 정도 성장 목표를 그대로 가져갈 거다. 이제 그거를 추론하게 해주는 회의가 어제 끝난 회의예요. 네. 거기서는 그냥 야 우리 5% 하자 뭐 이런다고 그냥 5% 가는 게 아니라 야,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뭐 키우고 뭐 이런 게 좀 디테일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의 보고서가 있는데 네. 그거를 밖으로 내놓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제 12개의 전략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추상적인 단어로 이렇게 쭉 썼어요. 근데 거기에 조금 주목해 볼 것은 그 지난번까지는 과학 기술이 가장 높은 12개 정책 우선순위에서 올라왔는데 네. 이번에는 특이하게 그게 2등으로 내려오고 현대 산업 체계 뭐 이런 식의 아주 모호한 단어가 들어왔어요. 현대 네. 산업 체계? 그렇죠. 그럼 이제 현대식 산업 체계를 가져간다. 근데 이건 뭐 우리가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조업의 이 비중, 제조업을 놓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제조업 누가 해 그랬는데 미중의 전쟁의 결과로는 결국은 제조업이 없으면 공급망에서 말려서 그렇죠. 코 끼어서 이제 피 본다는 거를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제조업을 포기하고 동남아로 우리처럼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제조업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게 지금 현대산업체계 1번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좀 그걸 어떻게 할래 그럴 때
모든 제조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질 생산력을 높이는 산업 뭐 이런 산업들이 다 첨단 산업입니다. 네. 이 첨단 산업 위주로 제조업 비중을 계속 유지한다. 이게 앞으로 5년의 핵심이에요. 말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 결국은 그러니까 제조 산업에다 인공지능 해갖고 로봇 배치하고 생산성 높이겠다라는 얘기 전 세계가 다 하고 있잖아요. 바로 얘기 그겁니다. 아닌가요? 같은 얘기를 어렵게 얘기한 거죠. 피지컬 AI로 갈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그것의 우선순위가 지난번 5년까지는 피지컬 AI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이제 네. 우선순위였는데 이번에 바꿨다는 거죠. 응용, 실용으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걸 프로덕티비티를 어떻게 환산할래 하는 건 그래서 중국은 지금 AI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뭐 AI 속도가 최고해야 되고 문제 제일 잘 풀어야 되고 뭐 AI 성능에 목숨을 거는데 중국은 AI 성능이 아니고 AI 플러스 AI에다가 산업을 붙였을 때 생산성 코스트 다운이 얼마 나오냐 네. 여기다 목숨을 걸어요. 그게 이제 근데 미국은 그걸 하고 싶어도 제조업이 없어서 AI에다 빅데이터를 붙일 수가 없어 제조 데이터를. 근데 중국은 AI는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제조업의 빅데이터는 세계 최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가 30% 보복 관세를 때린다고 하는 상관세 때린다고 하는 조용해. 네.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AI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다크 팩토리 불이 꺼진 공장에서 생산성을 30% 올려버리면 이제 30% 관세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그 관세 극복은 트럼프하고 협상을 잘 해가지고 30%를 깎자는 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운 얘기 작쓰지만 공장 무인 자동화를 통해서 이게 생산성을 30% 50% 올려서 이제 극복하겠다는 거고 그게 지금 중국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다크 팩토리를 무인 자동화 공장을 대거 1년에 500개, 1000개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시에서 보면 샤오미라고 네. 그 핸드폰 만드는 회사 네. 이 회사 주가가 보면 거의 45도 가까이로 쭉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그 보면은 이 회사가 핸드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자동차를 작년에 14만 대 캐파를 8시간에 다 팔았고 금년에 17만 대 캐파를 하루 만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물건 나오기 전에 다 파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다크팩토리를 만들어서 76초 만에 차 한 대씩 나와요. 76초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공장에서. 야. 그러니까 코스트가 이제 무시다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최첨단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다크팩토리의 모범이에요. 자, 그 중국도 이건 뭐 좀 다음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다크 팩토리 만들면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뭐 제조업 같은 것들에서 이렇게 무인화가 되면 그거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대책 같은 게 있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국은 그 바닷가에서부터 250km 이 사이는 거기는 실리콘밸리도 있고 한국의 이제 용인이나 기흥 같은 반도체 단지도 있고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긴 예를 들면 베트남 이게 뭐 태국 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수준이 해안하고 저쪽으로 가면은 이쪽 해안 쪽은 25,000달러인데 저 안쪽에 가면은 5,000달러 이하인 네. 지역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들은 공장 자동화니 뭐 이게 아니라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사람이 아직 널려 있다는 것이고 네. 그쪽으로 얼마든지 아직도 더 우리 동남아 가면은 뭐 공장 자동화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룸이 이제 중국의 시골에 아직 뭐 4억 명 이상의 인구들이 있고 그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한 개의 나라로 보면 안 되고 31개 나라 연합국인데 저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은 우리하고 비슷한 이제 그림을 보이죠. 왼쪽으로 가면 아직도 이제 동남아 국가와 같은 수준의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쪽하고 이제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중국이 그 관세를 상쇄할 만큼의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 전까지는 협상은 타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그 트럼프 끝날 때까지 협상이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의 적이 뭐냐 그러면 제가 어떤 칼럼도 그랬었는데 표희대라고. 표희대.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지율이에요. 네.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 미국은 2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11월 달에 선거할 때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상하원이 공화당이 아니고 하나만 민주당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무 법안도 통과를 안 시키는 네. 상원 중 하나만 이제 거부해 버리면 그러면 이제 트럼프도 이제 뭐 혁명해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히토리오입니다. 그래서 히토리오를 계속 쥐고 있으면 히토리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무리 지금부터 광산에다가 이게 말뚝치고 땅을 파도 제품 나오려면 5년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대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이 난리를 치고 우리한테도 말도 안 되는 이런 협박을 하는 이제 3,500억 달러 현찰로 내라고 하는 것은 상호관세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1심, 2심에서 세율은 그건 대통령 네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정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IEPA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적용해서 트럼프가 정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이거 위법이라고 판결했다고. 그래서 1심, 2심이 다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고 3심에서도 위법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전 세계한테 협박했던 거 다 돈 물어내야 된다고 다시. 그럼 우리도 3,500원 줄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판결이 대략 아마 그게 뭐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보는 것 같은데 그럼 내년 아마 7, 8월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40%대까지 떨어졌는데 그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같으면은 그럼 표심 떨어지면 중간선거는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지만 대통령 지지도가 결정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히토류 내년 뭐 이맘때까지 예를 들어서 중국이 안 나와주면 어떻게 되냐? 첨단 산업 문제될 거고 대법원에서 이게 판결이 유보로 나와버리는 순간에 지금까지 트럼프가 했던 2년간의 정책은 다 물거품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기다리는 건 바로 그 시간을 기다린다. 트럼프의 시간.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보면 계속 무슨 뭐 정책이 갈팡질팡도 하지만 점점 강도가 세지잖아. 네네. 이유가 뭐냐면 철게 몰렸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조금 넘은 시간 내에 승부를 못 내면 바로 이제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여튼 뭐 중국은 급해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봐도 뭐 내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끝으로 그 시진핑 원래 이제 이쯤이면 시진핑 포스트 시진핑이 이제 슬슬 두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누구다 싶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중국을 몰라요? 없습니다. 그 사중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네. 후계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건 그게 기대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네. 그냥 그 궁금해서 네, 그건 그래도 자꾸 기사. 후보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지도자가 되기 전에 5년 전에 정해져서 네. 5년 동안 이제 15로서 이제 예를 들면 총리 같으면 부총리, 주석까지는 부주석으로서 수업 받는구나. 수업을 받고 난 예. 다음번에 대통령이 그 주석이 돼요. 그래서 예. 시진핑도 그랬고 후진타오도 그랬고. 그래서 만약에 차기 대권 주자가 나온다면 2027년에 그때 부주석, 부총리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그때 만약에 이제 총리나 부주석의 요건은 중국은 이제 칠상팔아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대통령 될 때, 주석이 될 때 67세까지는 가능한데 68세면 안 돼.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론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5년 두 번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57세 이하인 이제 그 정치국은 네. 당서열 25번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57세 이하인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요. 좀 있어요? 그런 사람? 근데 이제 세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세 사람이 이제 2027년 이 당대회 할 때 그때 이제 만약에 부주석이나 부총리로 지명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기 대권 주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2027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만약에 그런 후계자를 지정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내년에 그 윤곽이 드러나야 되고. 근데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가장 유력한 사람은 항상 그랬지만 상하이 당서기는 총리 아니면 주석이에요. 역대 1년 장점인 뭐 지금 그 주롱지 또 뭐 지금 시진핑 지금 리창 전부 상하이 당서기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확률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상하이 당서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청와대를 나왔고 청와대 총장을 했고 환경부 장관을 하고 이제 천진잉이라고 이제 그런데 포텐셜 지금까지 관행으로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이 사람이
이제 대권의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시진핑 들어서는 그런 관례를 싹 무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데 하여간 조건은 그렇다. 상하이 당석이 상하이 당석이가 아마 다음 대권으로 갈 확률이 가장 높다.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가장 상황이다. 높다. 근데 지금 2027년에 그거가 그 전에 또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조건은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은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럼 부총리나 부주석이 없는 상황이에요? 있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럼 후계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나이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네. 이제 부총리나 부주석은 원래 이제 그 실세였는데 네. 시진핑 2기 정부부터는 이제 바지 사장이에요. 그 이제 그 나이 든 정치인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이제 갖다 놓은 거고. 그래서 총리 같은 경우는 그 10년 그 리커창도 그랬고 네. 원자바도 그렇고 10년 임기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리창 총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대가 넘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아마도 총리는 이제 뭐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총리, 부주석, 총리, 부총리, 아무튼 이 인물들이 계속 나이 많은 인물로 채워져 나간다. 그럼 시진핑 계속 하겠다. 그렇죠. 아하. 알겠습니다. 어른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내가 계속하겠다. 그런 얘기다라고 네. 이해하면 되겠고요. 27년에 누가 되는지를 한번 저희가 잘 눈여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사중전에서 나온 것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지금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걔들이 맨 말미에다가 그런 걸 하나 써놨어요. 그래서 2025년은 14차 5개년 계획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에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다. 요거를 끝에다가 조금 작은 글씨로 써놨어. 그래서 아마 4, 4분기에 중국은 뭐 경기가 하강하거나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뭐 투자가들한테 그게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병서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Yep.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3프로TV 위즈덤 칼리지 2026 여기에 지금 뭐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분들 오시는지 말씀 안 드릴게요. 워낙 네. 유명한들 예, 다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그분들 오시는데 핵심은 또 마이클 샌델 교수 토크 콘서트. 그렇죠. 예, 요거 오프라인으로 마이클 샌델과 함께 이렇게 질의응답 하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빨리 등록하시는 게 아마 좀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얼리버드. 자, 그래서 어른들의 배움터 위즈덤 칼리지 2026 이제 저희가 오픈을 했으니까요. 빨리 신청하셔서 여러분들도 지식도 채우시고 마이클 샌델 교수도 직접 만나시고 그럼 네. 또 인증샷 남겨서 인스타그램 남기고 해야죠. 네. 네, 그런 것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고요.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 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